다음은 이제 북한의 신분 제도라는 걸 제가 좀 이야기할게요. 남북동행 아카데미 이번 주 토요일 날인데 거기에 이제 북에서 온 그 대학생이 있어요. 북에서 온 대학생이 하나 있는데 야가 뭐이 대단한가 하면 할아버지가 국군 포로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어느 정도 국군 포로였는가 하면 할아버지가 전쟁 때 미군 부대 카투샤병으로 통역으로 들어간 게 할아버지가. 그래서 통역을 하다가 결국은 북한군에 잡혀가지고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전쟁 때 이거 포로 허상 이거 바꿀 때 오지 못하고 북한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결국 국군 포로시니까 북한에서 만약 국군 포로다고 하면 이 계급에서 어디 들어갈까요? 국군 포로면 체하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일 힘든 무슨 어느 그 탄광 뭐 어디에 살았는데 야는 할아버지가 이 손자한테다가 절대 할아버지가 영어도 그렇게 잘하고 한국에 있을 때 영어 잘해서 같이 그 통역으로 들어가 이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안 해서 그럼 손자가 우면서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학식이 있는데 왜 탄광에서 일하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가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원래 국군 포로였다는 걸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모르고 자랐어요. 모르고 자랐는데 18살 되니까 군대 나가겠다 그랬던가? 백여세 어느 대학 가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게 이게 왜 안 되지? 계속 애가 몸부림치는 게. 근데 할아버지는 지금 알지. 이게 국군포로 손자기 때문에 이렇게 똑똑한 애가 제 길로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때까지 참다가 아니다. 내 자를 위해서 대한민국에 간다. 그 할아버지가 압록강을 건너서 한국까지 와서 온 거예요. 자기 가족 다 데려왔지. 그래서 얘가 한국에 와서야 그걸 다 알은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몰랐거든. 자기가 북한에서 이런 신분제도에서 자기가 어느 신분에 속해 있었는지. 왜? 당국은 딱 은폐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면 이렇게 핵심, 동료, 적대 그걸 나누는데 더 구체적으로 하면 북한의 모든 계층은 52개의 계층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걸 예를 들면 저 손병석 씨가 북한에서 어느 계층 어디 이건 본인이 몰라요. 이거 딱 뒤에서 간부 사업하는 사람들이 딱 아는데 어떤 경우에만 본인이 딱 그걸 느끼게 되는가 하면 내가 옆에 있는 애가 공부도 다 잘해. 다 잘하기 때문에 나도 김일성 종합대학 뭘 신청하고 같이 신청했는데 자기는 안 돼. 그러면 이게 왜 안 될까 나는 이렇게 돼. 그러면 이 부모들도 좀 잘 말 안 해주거든 이거. 야 이거 뭐 옛날 너희 할아버지가 친일파였어 이런 말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그걸 본인은 잘 모르는 거야. 내가 그 외국어학원 다녔는데 외국어학원 때 우리 학급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아이가 4개 5학을 난 하나밖에 못할 때 얘가 4개 5학을 했어요. 얘 꿈은 뭐냐? 외교관 되는 거였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진짜 똑똑했는데 대학 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지망 북한에서는 이제 내가 어느 대학 가겠다라는 걸 지망서를 씁니다. 써서 내면 그걸 뒤에서 다 보고 추천서를 이제 써주는데 외교관이 되려면 뭐 외국대학이나 김일성 종합대학 외문학부 가거나 국제관계대학 이렇게 외교관 그 코스를 신청해야 되는데 얘가 그렇게 외교관 되겠다는 아이가 갑자기 김일성 종합대학 기계공학부로 신청하는 거야. 그래서 야 이놈아 이거 너 왜 저 외교관 코스를 안 하고 갑자기 기계공학 기사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얘가 대학 추천서 이제 자기 지망서 쓸라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다가 아버지나 김일성 종합대학 외문학부 졸업하고 외교부에 들어가서 외교관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넌 외교관 못 돼. 딱 그러는 거야. 왜 내가 외교관 못 돼요? 그러니까 글쎄 물어보지만 넌 외교관 하지 말고 넌 기술자로 북한 시스템에서 넌 기술자로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내가 왜 저 옆집에 태영호는 외교관 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외교관 못 되느냐?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보다 직무가 높았어요. 그 아버지는 북한에서 말하면 차 탔거든. 승용차 간부에.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 집이 우리 집보다 더 높은 신분인 줄 알았는데 문건을 보니까 신분적으로는 우리보다 밑이더라고. 차를 타는 간부인데 뭐냐? 아버지가 남로당 전라남도 청년부장을 했어요. 아버지가 남로당 전라남도 청년부장을 하다가 49년대에 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에 있다가 6.25 때 이제 북한군이 들어오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해방돼 가지고 벌써 6.25 때 아버지가 뭘 했는가 하면 조선인민군 정치부 연대장 했거든. 그때 벌써
아버지가. 그때 6.25 때 종치부련대장이라는 거 대단합니다. 이 직무가. 그래서 승승장구하다가 박헌영 딱 치니까 본인이야 뭐 박헌영이 뭐 간첩인지 뭔지 뭐 알 거면. 근데 어쨌든 뒤에 꼬리표가 이거는 남로당 출신하니까 결국은 철도성 검찰고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발전이 딱 제한되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어느 신분에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어떠한 일정이 가능하고 어떠한 직종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직종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력을 쓰지 않는 데는 가능해. 그런데 중앙당 조직부라든가 보위부라든가 인민군 뭐 정치 간부라든가 외교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무리 아버지가 뭐 차 타는 간부라고 해도 그런 집 애들은 그런 핵심 자리에는 절대 안 보내. 그건. 이거 같이 지낼 때는 몰라. 다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견제 장치를 딱 마련해가지고 절대 북한에서 핵심 그건 메인 흐름에 못 들어가게. 이게 북한의 신분제도입니다. 그러면 왜 신분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체제가 변화 안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앞으로 북한에서 변화, 동유럽이나 이런 데서 변화가 일어났지만 북한에서 변화가 힘든 게 바로 이것도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왜 그러면 이런 신분제도가 북한의 변화를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체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자, 여기 두 개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이게 북한의 평양시 광복백화점입니다. 이게 평양시 만경대교에 있는 광복백화점이에요. 우리 뭐 롯데마트나 비슷하죠? 여기는 어딜까요? 시장. 그럼 북한에서는 내가 누구고 어떤 직종에 있고 어디서 사는가에 따라서 뭐 한국 롯데마트나 다름없는 이런 데 들어가고 또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지방 농촌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상점에 다니는 사람들은 북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은 사회다. 내가 판단하건대는 저 정도로 다니는 사람들은 좀 이제 눈이 틀 대로 터서 북한은 좋은 사회다. 뭐 이렇게는 생각 안 해. 반대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까? 잘못을 범하지 말고 잘 보여서 이 자리라도 이렇게 유지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더 강해.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일부 사회를 이렇게 신분제도로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일부 계층한테만은 특전과 특권을 주면요. 그 특전과 특권을 받는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하고 항상 비교 대상으로 생각해봐. 나는 어떻게 하면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없을까? 이 자리를 우리 애들한테 또 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면 이 시스템 유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게 연대적인 의식이 형성돼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이조조선이 500년이 갔어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왕조 역사를 들여봐도 한 개 왕조가 500년 간다는 건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조 왕조가 요 양반 제도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있는 양반들이 그 사람들한테 특권을 딱 주니까 요 양반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야, 이걸 내가 잘 유지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또 아들한테 주고 아들이 또 손자한테 주고 요걸 계속 유지하니까 왕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아침부터 나가서 술만 먹어도 괜찮아요. 양반이 나라를 운영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계층을 만들어 놓은 김일성이가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지금 아직도 북한 시스템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주요 지탱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양에 가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아니 북한 대단히 약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평양 가보고 나니까 뭐 평양이나 뭐 맨하탄이나 뭐 비슷하던데 뭐 평양이나 싱가포르는 비슷하던데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평양시 밖을 벗어나서 지방에만 조금 나갔다가 보고 와서 다 혀를 차요. 야, 지방에 나갔다 보니까 딱 우리 대한민국의 60년 뒤와 비슷하더라. 아직도 뭐 서로 밭을 갈고 진짜 북한 사람들은 힘들게 살고 뭐 이렇게. 그러면 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좀 평양에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득 여기에 투자를 좀 띄어내서 뭐 지방도 좀 덜 봐주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왜 모든 건설을 집중적으로 평양시에 집중시킬까요? 평양시와 지방을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들어내. 그러면 평양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평양시에서 계속 살까? 그러니까 저항을 하지 않고 저항하다가 뭐 목 날아나면 큰일인데 이렇게 되고 반대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과잉 충성을 보여서 나도 신분을 상승해서 저 평양이라는 데 가서 한번 살아볼까.
이런 은근한 단합이 아니라 은근한 이런 허상 경쟁을 이제 도모하자 이렇게 이제. 그런데 지금 북한이 변하고 있어요. 자본주의가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빨리 끝내겠는데, 자, 북한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좀 한번 좀 봅시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당장 10년은 통일이 힘들 것이다. 그러나 나는 20년엔 통일이 반드시 온다고 봐요. 10년 내에 왜 통일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 원인은 우리 대한민국 때문에 10년 내에는 통일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대한민국 내에서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경제 능력과 힘이 40배 큽니다. 그런데 이 40배의 힘을 하나로 모으려 지금 모을 수가 없어요. 대북 정책 문제만 나오면 어떻게 되죠? 좌와 보수와 진보로 갈려서 딱 싸움 붙기 때문에 그 어떤 통일적인 걸 취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북한에 대한 강연 같은 거 이제 나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 말을 이해하고 호응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단히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시작부터 아주 적대적인 감정으로 듣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 대한민국에는. 북한을 잘못 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향하시거나 혹은 이제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분들은 지금도 속으로는 인정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에 대해서 저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선 두드려고도 하지 않고 대단히 적대적인 감정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네. 특히 지금 제가 한국에 와서 아주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건 교보문고에 한번 가보세요. 교보문고에 가보면 북한과 관련한 책이 대단히 많잖아요. 그럼 그 중에 많은 책이 최근에 북한에 갔다 와서 써서 팔는 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두 건 제가 이제 꺼내서 쭉 읽어보면, 야, 이 정도로 이야기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믿을까 하는 정도로 이 책을 쓰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데, 실례를 들면 뭐 이런 책에 최근에 나온 책. 북한에 가보니까, 아니, 북한에 가보기 전까지는 자기는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듣고 북한에 가보았는데, 북한에 봉수교에 대한 가니까 목사도 있고 성도도 다 있고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다 있고 이렇더라. 그러니까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북한에 왜 교회당이 없느냐? 북한에 있는 교회당은 미국이 6.25 전쟁 때 다 폭격해서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교회당이 없는 거지, 북한은 언제 한번 종교를 탄압해보지 못했다, 안 왔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북한이다 라는 걸 아주 책을 잘 썼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이런 책을 쭉 보면서, 야, 진짜 북한에 가보지 못하고 북한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으면 북한은 정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다. 대단히 많이 팔리는 책인데, 저는 왜 앞으로 20년에 된다면 이거 한국에서 지금의 이제 좌나 우의 이 기득권 세력들이 특히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고, 우리 밀레니엄 세대들, 여기 앉아 계시는 밀레니엄 세대들이 북한에서나 한국에서나 기본 주류 세대로 돼가주면, 저는 이념에 집착하지 않는 이런 세대들 내에 있을 때 통일은 될 거다. 두 번째는요, 저는 통일이 절대 대한민국이 주도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통일에 밀고 나가는 추진 세력으로 저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저는 누가 될 것이냐? 북한의 밀레니엄 세대가 우리 통일의 주체 세력으로 저는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현재 있는 이런 북한의 이제 통일을 하자는 이런 열망이 분출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이 대응 문제를 많이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북한의 밀레니엄 세대들을 통일의 이런 주도 세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걸 이제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북한의 지금 기득권 2세, 혁명의 2세대라고 하는데, 북한의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정권 내부를 들여다보면 김정은만 30대, 김정은만 밀레니엄 세대고, 나머지 주위에 있는 김정은 주위에 있는 간부들은 100% 다 2세대, 혁명의 2세대라고 하는 2세대 사람들이에요. 2세대 있을 때는 북한에서는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3세대, 밀레니엄 세대 때 일어나는데, 밀레니엄 세대와 그 전 세대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지금 밀레니엄 세대는 아이 때부터 북한의 교육과는 상반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느끼면서 자랐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북한에서 미제국주의요 이런 강의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때부터 자라는 애들은 영어를 통해서 바로 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영어권에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이게 북한의 대대적인 파급력이 큰 것도 김정은이가 아무리 이거 한국 영화와 드라마 이거 밀수를 막자고 해도 막지 못하는 원인이 뭔가 하면 지금 밀레니엄 세대들은 돈을 주고서라도 새로 나온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를 보겠다는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그 무엇인가 새로운 걸 갈망하는 이런 세대들이 북한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김정은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은 이 변화를 바라는 북한 사람들이 기대해 부응하는 그 어떤 정책을 이거 해놓아 가지고 사람들의 생활을 이거 얼리지 못하면 결국은 나도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은 새로운 지금 길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 길 모색의 하나가 지금 최근에 김정은이가 여러 가지 경제 특구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경제 특구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제 특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특구라고 하면 개성공업지구 같은 그런 경제 특구를 많이 생각합니다. 왜?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북한의 경제 특구는 핵무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경제 특구 방식으로 가는 방법은 북한은 지금 관광업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김정은이가 방금 여러분 위에서 보신 거지, 이거 삼지연. 이게 삼지연 지구를 지금 이렇게 관광지로 꾸리고, 그 다음 이게 지금 원산인데, 이게 여기가 원산이고, 이게 갈마입니다. 이게 갈마반도. 이 갈마반도를 이런 큰 국제 관광 도시로 지금 꾸리자. 이게 지금 김정은의 생각이에요. 지금 벌써 170동을 이렇게 꾸렸어요. 내년 4월, 10월까지 이거 완성하겠다는 건데, 왜 김정은이가 그럼 여러분 이거 관광업으로 하려고 할까요? 김정은이가. 왜 관광일까요? 우리가 한번 예단해 본다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국제 제재가 풀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핵을 가지고 있는 한 김정은이가 국제 금융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핵을 가지고 있으면 국제 금융망에 한 개 국가가 들어가지 못하고 금융망 밖에 계속 있으면 절대 대대적인 투자가 흘러 들어가지 못합니다. 은행을 통해서 피가 수혈돼야 되는데 돈이. 그래서 김정은은 뭐냐,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관광밖에 없어요. 왜 관광밖에 안 되는가 하면 유엔 제재 법률적 구조를 따져놓고 보면 북한에 들어가서 내가 밥을 먹고 거기서 숙식하고 하는 이 계산하는 거는 개인이 돈을 쓰는 게, 그러니까 개인 자연인은 제재 대상 밖입니다. 제재는 국가나 정부나 또 개별적인 그런 법인, 회사 이런 걸 대상으로 하지 자연인을 대상으로 안 해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원산 갈마지구에 이제 멋있는 호텔, 펜션 저런 걸 가득 지어놓고 1년에 한국 관광객 한 100명 정도, 100만 명 정도 이렇게 데려오고, 그 다음 삼지연 쪽에다가 이제 관광도시를 건설해가지고 백두산 등산을 하려는 그런 한국인들 1년에 한 30만 명.